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관해기를 오래 유지하는 투약법입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 받은 제목인데, 이제 그 여러 환우분들하고 또 이 부모님들 또는 가족분들이 생각하실 때 답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혹시? 아니요, 없어요. 시간에 잘 먹는 거. 그래서 너무 이 제목을 받고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몰랐는데, 더군다나 또 당황스러웠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설문조사 이렇게 결과를 아까 우리 이강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때 여러 환우분들 중에 한 70%가 이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오늘 오신다고 하는 거, 그 질문, 그 답 때문에 좀 고민스러웠고, 또 하나는 아까는 이렇게 대강당에서 빈자리가 많았는데 여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좀 이렇게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잠깐 고민을 하다가 우선 관해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의학용어로서 현증은 이제 현 증상이겠죠. 현 증상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감소되어 있을 경우 쓰는 용어이다. 실제로는 저희가 증상이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를 이제 관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이 임상적인 관해는 증상이 가라앉았을 때를 얘기하지만 또 이제 더 넓은 의미의 관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관해기를 오래 유지하는 투약법 하면 이제 드릴 말씀이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관해기를 오래 유지하는 법, 그러면 조금 이제 더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잠깐 바꿨고 이거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는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앓고 계신 분들이 오시는 중급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병에 대해서 잘 아실까 그렇게 잠깐 생각했다가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질병과 질병의 경과를 잘 이해를 해야지 또 관해를 오래 유지하는 법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병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원인은 사실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죠. 원인 불명의 소화관이라는 건 이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전체를 소화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화관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불명의 만성적인 질환이다. 급성은 아니고 오래되는 질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는 크게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누고, 여기가 계신 환우분들이 대부분 이제 경험하신 것처럼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게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눈다 그랬고,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를 침범하고,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만 침범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국가에서도 희귀 난치 질환 그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희귀 질환이라는 건 이제 좀 드문 질환, 그리고 난치 질환은 치료가 잘 안 되는 질환. 그러니까 왜 염증성 장질환을 희귀 난치 질환으로, 희귀라는 건 뭐 드무니까 그렇다고 하고 난치 질환이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환자분들마다 병중이 다르겠지만, 궤양성 대장염의 자연 경과를 보시면 지금은 이제 조금 안 좋은, 듣기에는 이제 안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병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궤양성 대장염 보시면 진단받고 이렇게 쭉 이게 이제 진단받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요 밑에 부분은 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없는 상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해에 이르는 분들은 조금씩 올라가긴 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진단받고 10년 정도 되면 20% 정도에서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는다. 이렇게 안 좋은 경과를 밟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크론병도 이제 뭐 너무나 이렇게 작년에도 보셨을 거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슬라이드인데, 보시는 것처럼 진단받고 거의 이제 20년 경과함에 따라
그냥 장에 염증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합병증이 생기는 비율은 점차 높아져서 90%에서 합병증이 발생한다. 그렇게 물론 서양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성 장질환의 자연 경과가 이렇다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현재 치료는 무엇이냐? 아까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완치를 위한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로서 뭐 설사를 많이 하면 지사제를 써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지사제를 많이 쓰질 않죠. 그다음에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해열제 이런 거는 이제 증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방법이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약제입니다. 관해를 이루기 위한 약제들이 다양한 약제들이 나와 있고 이 중에 몇 가지 약제들을 복합적으로 드시기도 하고 단독 치료를 받기도 하시죠. 관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치료 목표가 이제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상을 조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의 소실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변, 설사, 복통, 체중 감소 이런 증상의 소실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료 목표가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증상의 소실뿐만이 아니라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병은 진행할 수 있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따라서 관해를 이루더라도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없는 관해, 스테로이드로 관해를 이루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계속해서 복용하면서 그런 스테로이드 치료 없이 관해를 이루어보자. 더 나아가서는 내시경을 했을 때 염증이 없는 상태, 그걸 점막 치유라고 하는데 점막 치유를 목표로 해보자. 그 다음에는 합병증,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목표로 해보자. 더 나아가서는 이 질환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 학업도 해야 되고 회사 생활도 해야 되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가자. 이러한 목표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더 이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치료를 위해서 이제 의사들도 그렇고 환우분들도 그렇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치료 목표가 바뀌고 있다.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치료 약제, 의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 약제들이 나왔죠. 하지만 이 치료 약제가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메살라진부터 스테로이드 또 면역 조절제, 뭐 아자티오프린이라든지 이런 면역 조절제 그리고 일부 환자분들은 맞으실 수 있는 생물학제제 이렇게 다양한 치료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 치료제에 따라서 효능이 어떤 것들은 다른 약제에 비해서 떨어지는 약도 있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효능이 올라가는 약제는 그만큼 부작용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분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의 경과가 중할 것 같은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그걸 이제 고위험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료 목표를 향해 적절하게 치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이렇게 위쪽 단계의 치료를 먼저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후가 괜찮고 그렇게 중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 단계부터 치료를 시작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증상의 소실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현재는 치료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은 분들을 선별을 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초기에 가능한 이렇게 치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초기부터 보다 효능이 높은 약제들을 치료하려고 현재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의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난치 질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IBD 환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질환이 글로벌 디지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이 IBD 치료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뭐 임상 연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혹시는 현재 치료에 힘든 그런 단계에 그런 상황이신 분들도 기대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희망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그 염증성 장질환의 그런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현재 치료 상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백그라운드 하에 관해기를 그럼 어떻게 오래 유지를 해야 될까, 그런 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의 생각을 간략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증상이 없다고 이게 병의 완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써 있지만 염증성 장질환의 자연 경과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개의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병은 진행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 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런 그림인데, 이게 빙산의 일각. 여기는 증상이지만 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 밑에는 증상이 없이 커다란 염증이 계속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상 조절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오시면 맨 처음에는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물론 염증도 조절해야 되지만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관해 유도라는 치료를 합니다. 그럼 이제 환자분들은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치료를 잘 따라오세요. 하지만 이제 증상이 없어집니다. 또는 이렇게 견딜만 하세요. 그러면 그런 증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관해 유지, 그럽니다. 그럼 이제 3년씩 되셨으니까 이제 약도 드시고 그러면 이제 지겨울 때도 되셨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병원에만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무조건 약 드시더라고 이렇게 얼굴도 잘 안 봐주고 그냥 그대로 처방만 해주고 가시라 그러면 사실은 좀 안타깝고 내가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관해 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상이 없어진 관해기에도 꾸준하게 약을 드시면 여기 말씀드린 대로 악화를 막거나 악화되더라도 그 정도가 덜하다. 그러니까 관해기에도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또는 궤양성 대장염이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제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막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랑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 굉장히 디스커션도 많이 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제 시들해져가지고 자신의 병에서 또 무관심한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때도 됐죠. 사실은 3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간략히 보시면 크론병인지 궤양성 대장염인지 장 중에 어떤 범위를 침범하고 있는지 합병증은 없는지 약을 그동안 어떤 약을 먹고 왔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수술을 받았다면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수술 전후에 어떠한 증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복용하고 있는 약의 부작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부작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약제를 드시다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그리고 일반적인 증상이라도 이렇게 비특이적인 증상이라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약제 부작용이 아닌가 의심해야 되고요. 드시는 약 중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미노살리실레이트, 메살라민, 상품명을 들긴 좀 그렇지만 펜타사, 아사콜, 살로파크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이런 아미노살리실레이트 계열,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생물학제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의 효능이 올라갈수록 동반돼서 부작용은 또 올라가게 마련이니까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또는 맞고 계시는 약제의 부작용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작용이 있을 때 환자분 스스로 약을 끊거나 또는 약을 줄이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띄엄띄엄 드시거나 또는 이렇게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환자분들 스스로 약을 늘리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담당하시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해서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대부분들 드셔봤고 또 드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처음에는 그 조그만 알약 5ml짜리 PDS 5ml짜리를 처음에는 뭐 8알, 10알, 12알 드시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줄여가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증상이 없으시면 그냥 바로 안 드시고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증상에 따라서 약의 알수를 조절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또는 상당히 오래 드시다가 갑자기 끊어버리면 사실은 스테로이드라는 게 우리 몸의 부신이라는 데서 나오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과한 용량을 계속해서 주다가 약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우리 몸에서 부신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안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만들지는 못해요. 그럼 우리 몸에 부신 스테로이드가 없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증상이 재발할 수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약제를 줄여갈 때는 왜 의사 선생님들이 서서히 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를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콤보 치료라는 건 뭐냐면 약제를 어떤 분들은 이제 주사 치료랑 먹는 약을 병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장제랑 또는 먹는 약을 병합하기도 하고 그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괜찮다고 해서 나는 이게 불편하니까 이 약은 끊고 이 약만 먹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주 드시는 아미노살리실레이트는 어떤 분들은 하루에 뭐 3알, 4알을 하루에 3번 드시는 분들도 있고 2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한 번만 먹어도 그 복용 효과가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미노살리실레이트를 여러 번 복용하는 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수능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2-3번 먹는 거를 한 번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자, 복약 수능도 말 그대로 약을 얼마나 잘 먹느냐. 이제 연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예상하시겠지만 약 종류가 많을수록 개수가 많을수록 복용 횟수가 많을수록 복양 수능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또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들처럼 젊은 사람일수록 복양 수능도는 떨어집니다. 또는 이제 질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지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 잘 안 먹게 되고 병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드렸고요. 담배 피시는 분들, 우울증이나 그런 것들이 동반된 분들 또는 내가 먹고 있는 약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수능도가 떨어집니다.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데 환자분들은 약 잘 안 먹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약 잘 먹다가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다. 이게 가장 많으세요. 또는 내 컨디션이 좋으니까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또는 약 먹기는 너무 안 와서 이제는 지친다. 또는 약제 부작용이 걱정된다. 이런 환자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하지만 복약 수능도가 낮아서 약을 잘 안 먹는 분들은 약을 잘 드시는 분에 비해서 재발률이 6배나 높다고 합니다. 약 잘 먹어야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까지는 이제 약 잘 드시라 결국은 그런 말씀인데 왜 약을 잘 먹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점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정신자세, 내가 병을 이겨야 되겠다. 뭐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병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알 거는 다 안다.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병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고 병의 경과가 어떤지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사, 식이일지 이런 얘기는 했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염증성 장질환이 악화될 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급성 장염이 걸렸다든지 또는 감기 또는 소염 진통제 이런 것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민간요법은 제가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약을 안 드신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담배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뭐 술, 금주, 식사, 운동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담배는 아까 이제 90% 이상의 환자분은 금연을 한다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뵙는 환자분들은 유난히 담배를 많이 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 말씀은 꼭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크론병 환자분들은 금연을 안 하면 병의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거 뭐 당연히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 가족분들의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진짜 불경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의 서포트가 중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환우회 활동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환우분들한테 도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오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관해기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병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을 잘 드셔야 되는데 약제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작용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스스로 약을 조절하시지 말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분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환우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